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평사 경제학 2023년도 우리 21번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실까요? 자, 국내 총생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거시경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수평축에 국민소득을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이 국민소득이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이제 GDP 해가지고 국내 총생산 이렇게 있어요. 이 국내 총생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시면 국내 총생산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최종 생산물만 포함한다. 조금 약간 애매해요. 왜냐면 가능한 한 최종 생산물 그거 중간에 있는 생산되는 걸 다 합하게 되면 중복 계산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렇게 주로 이제 기본적으로 거래되는 걸 대상으로 하긴 합니다. 근데 거래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귀속, 소득 이런 것도 포함돼요. 그래서 농부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자기가 사 먹게 되는 걸로 계산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주부의 가사노동 같은 거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빠지는 게 맞는데, 뭐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제가 실제 시험에서 풀 때는 삼각형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2번 국내 순생산은 이 국내 총생산에서 고정자본 소모, 고정자본 소모라는 게 이제 감가상각 관련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외한, 간평사 시험에서는 국내 총생산, 국내 순생산, 뭐 아니면 퍼스널 인컴, 개인소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끔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3번 명목 국내 총생산은 재화와 서비스 생산의 가치를 명목, 이게 경상가격 표현이 익숙한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지금 커런트 현재 가격으로 계산을 한 것이고요. 우리가 실질 하면은 기준 연도의 가격으로 계산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하죠. 요거 기억나십니까? P0, P1, Q0, Q1. 요 계산할 때 되게 유용한 하나의 행렬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기준 연도의 명목 GDP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거야, 요거. P0, Q0 이렇게. 그리고 비교 연도의 명목 GDP는 요거야. P1, Q1 이렇게. 근데 우리의 관심사가 여기 나와 있는 P0, Q0, Q1 요게 이제 관심이라 할게요. 요거 두 개가 이제 비교 대상인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A와 B를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요걸 두 개로 봤을 때는 가격마저 달라지잖아. 그래서 기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는 것을, 요거 A를 기준 연도는 명목 GDP랑 실질 GDP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준 연도의 명목 실질 GDP라고 할 수 있는데, 비교 연도의 실질 GDP는 여기다가 이렇게 곱한 C 요거. 그러면 P0, Q1 이렇게 되면 이게 실질 GDP 되는 거죠. 아무튼 정리하면 당해 연도의 가격을 곱해서 명목 GDP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3면 등가의 원칙으로 국내 총생산은 국내 총소득과 일치한다. 여러분, 우리가 3면 등가의 법칙이라는 것은 생산이 됐어요. 그럼 생산에 따라서 우리가 분배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배 국민소득이라고 얘기하죠. 생산 요소를 제거한 대가로 받는 거야. 노동, 자본에 대한 대가로 이자, 노동에 대한 대가로 임금, 그리고 토지에 대한 대가로 지대, 그리고 경영에 대한 대가로 이윤, 이걸 받아요. 그럼 요 분배를 받게 되고,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분배를 받은 걸 가지고 지출하게 되는 것이죠. 지출. 그래서 이렇게 지출된 건 누군가에게 생산이 되고,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국민소득이 똑같다라는 게 바로 3면 등가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총생산은 당연히 총요소 소득과 관련한 분배 국민소득. 이게 분배 국민소득을 얘기하는 거와 같게 되겠죠. 다음 5번.
국내 총생산은 요소비용 국내 소득에서 순간접세와 고정자본 소모를 더한 것이다. 그러니까 요소비용이라는 게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죠. 국내 소득에서 순간접세와 이거 정부가 가져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민간이 가져가는 거고 정부가 가져가는 거 그것까지 더한 게 국내 총생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요거는 좀 애매할 수 있지만 1번이라 하시고 간평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뭐 국내 총생산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국내 순생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조금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 좀 볼게요. 22번 고전학파의 국민소득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고전학파가 있고요. 거시경제학엔 정반대되는 쪽에 케인즈학파가 있습니다. 고전학파는 케인즈가 등장하기 이전 대공황 이전에 주류를 잡던 경제학자들이에요. 아담 스미스라든가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이죠. 케인즈가 얘기한 거야. 야, 자기 책에서 일반 이론 책에서 옛날의 경제 이거 무덤의 십자가랑 그 모양이잖아. 그러니까 옛날 경제학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담 스미스를 중심으로 해서 리카르도, 멜더스, 존 스튜어트 밀 이런 사람들 다 포함돼요. 자, 공급을 중시 여깁니까? 수요를 중시 여깁니까? 공급을 중시 여깁니다. 왜요? 고전학파의 기억이고 공급할 때도 기억이잖아. 케인즈는요. 대공황이 발생하게 된 이거 케인즈야 케인즈. 대공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요. 수요가 부족해서 발생했다는 거야. 그래서 수요를 중시 여깁니다. 유효 수요가 부족해서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고전학파는요. 가격이 제 기능을 잘 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가격이 보이지 않는 손이죠. 가격이 신축적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정부는 개입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거야. 정부 개입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근데 케인즈학파는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망가져 있는 거야. 그래서 가격이 경직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경직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치.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됩니다. 큰 정부 이렇게 강조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고전학파는 공급이라는 게 생산 아니겠습니까? 생산이 되면은 저절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따라온다. 그래서 공급이 중요하고요. 수요는 저절로 따라와. 이렇게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이거를 세이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고전학파는요. 화폐의 중립성, 고전적 이분성 이걸 강조해서 실물 부분이 있고요. 실물 부분이 있고 여기 화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물 부분이 변하게 되면 화폐 부분은 저절로 따라오긴 하는데 화폐 부분이 변화했다 해서 실물 부분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화폐 부분이 실물 부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요거를 화폐의 중립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화폐는 뭐 통화량을 증가시키거나 해봤자 물가만 변화시키지 돈을 막 찍었다고 해가지고 막 사과가 열리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실물 부분이 변하면 당연히 화폐 부분에는 영향을 미쳐요. 근데 케인즈학파는 아니다. 화폐 부분도 되게 중요해서 실물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이 정도만 하고요. 우리 살짝 문제로 풀면서 차차 요거는 거시경제학의 전체적인 내용이니까 잘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1번. 세이의 법칙이 성립해서 그렇지 공급이 중요한 거야. 수요가 있다고 해서 공급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생산 공급이 되면 살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주문이요 하고 수요가 증가해봤자 이거는 뭐 공급 자체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완전 고용 수준에서.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Y는 이 총 공급이야. 완전 고용 수준에서 C, I, G 이게 총 수요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니 갈비탕이 300개가 있어. 300개가 있으면 이게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이렇게 분배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요게 200, 요게 50, 50 이렇게. 근데 만약에 정부의 공무원들이 갈비탕 더 주세요 하면 어떻게 됩니까? 70 이렇게 된다 할게요. 그렇다고 해서 갈비탕 개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300은 정해져 있고요. 민간 부분이 이렇게 20 증가한 만큼 30으로 감소해요. 이게 뭐라 그런다? 그쵸? 구축 효과라고 하죠. 이해 가십니까? 완전 구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2번도 그러니까 1번의 세이의 법칙은 수요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 공급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2번 물가와 임금 등 모든 가격이 완전히 신축적이고 노동시장은 또 언제나 항상 균형을 달성한다. 그래서 고전학파는 균형을 강조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하는 것이죠. 근데 케인작파는 아이 무슨 소리 가격이라는 게 경직적이어서 망가져 있는데 이게 시장 실패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불균형이 일반적이다. 균형이라는 게 이상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고전학파는요. 생산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생산 함수와 노동 시장을 강조해서 보게 되는데 자, 노동 시장에서 사람들은 똑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똑똑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똑똑하다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화폐 환상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 실질적인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화폐 환상이 없고요. 실질 변수가 뭐야? 그치, 실질 임금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의 수요 공급할 때요. 보면은 노동의 공급은 실질 임금에 대한 플러스 관계를 가지고 있고 노동의 수요는 역시 실질 임금에 의해서 마이너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케인즈는 뭐야? 아니야, 화폐 환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실질 임금이 아니라 예상된 실질 임금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근데 그게 일루전, 착각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노동의 한계 생산이 노동시장의 수요. 그렇죠. 우리 노동의 한계 생산 기억나십니까? 기업이 노동자를 얼마나 채용해야 되는가라고 하면은요. 노동의 수요 주체가 기업 아니겠습니까? VMPL 곡선 아니면 MPL이라 해도 되겠지. 여기서는 실질 임금이라고 하면은 그냥 MPL이 되겠죠. 그래서 한계 생산이 바로 노동의 수요를 결정한다. 이게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거시경제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다음 5번. 통화 공급이 증가해서 물가가 상승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 공급, 화폐 부분이 증가했다라고 해서 노동의 한계 생산이 증가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죠. 물가만 상승한다고. 그러니까 5번이 바로 뭐라고? 이거 화폐의 중립성 아니면 고전적 이분성. 고전적 이분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실물 부분과 화폐 부분이 크게 나누어져 있다. 요거를 암시합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고전학파랑 케인작파랑 같이 비교해서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3번 볼게요. 다음과 같은 균형국민소득 결정 모형에서 정부 지출이 220으로 증가할 경우 새로운 균형국민소득과 소득의 증가분은 정부 지출이 이렇게 200이었거든요. 근데 220으로 증가할 때 어떻게 되니?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220 되기 전 비포 상황과 애프터 상황을 같이 한번 비교해 볼게요. 비포 상황에서는 여러분 균형국민 소득은 어떻게 결정돼요? Y는 C, I, G 개방경제면 수출 수입이 있고요. 그게 없으면 폐쇄경제선 이렇게 되겠죠. 자, C가 어떻게 돼? 120 플러스 0.8 Y 마이너스 T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I는 어떻게 됩니까? I는 요거 100, G는 20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T는 정부의 조세는 주어졌어요. 200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요. 요거를 정리해서 푸셔야 됩니다. 이걸 쭉 정리해서 풀게 되면요. 요거
따라서 y는 1300 이렇게 나와요. 이 y값만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 자, 그런데 지금 살펴본 것처럼 새로운 상황에서는요. 애프터 이렇게 할까요? 자, 정부 지출이 220으로 바뀌었어. 얘가 220으로 바뀌는 거야. 그럼 y는 똑같습니다. 소비 함수는 그대로 똑같이 되어 있고요. y-200 플러스 투자는 100. 그 다음에 여기 정부 지출이 얘가 220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오케이? 요걸 계산하게 되면 1400 이렇게 나옵니다. 1400.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뭘 물어봤습니까? 여기서는 새로운 균형 국민소득은 얼마인가? 140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소득은 얼마나 증가했는가? 100만큼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1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y는 c, ig 거기에 대입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4번 볼게요. 소비와 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비 수요는 사전적으로 여러분 소비할 때 수요 이거 할 때는요. 우리가 사전적으로 계획된 소비입니다. 그래서 그게 소비 지출 이렇게 하면은 그건 이미 쓴 거죠. 그러니까 소비 관련해서 우리 디맨드 기억나십니까? 수요 공급에서 그때 수요는 사전적인 거야. 내가 계획을 하는 거야. 아, 나 갖고 싶다. 사야겠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소비 지출과는 그래서 약간 이거는 지금 당장 다 돈이 나가서 써버리는 거죠.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2번. 고전학파는 투자가 이자율이 아니라 소득에 의해서 아니요, 여러분. 투자의 결정 요인 이렇게 한번 볼게요. 뭐가 영향을 미칩니까? 함수 관계로 보면 이자율에 마이너스 특성이 있기도 하고요. 소득에 플러스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자본의 사용자 비용 유저 코스트, 이 코스트니까 나쁜 거니까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또 뭐가 있을까? 토빈의 Q에 대해서는 플러스가 되겠죠. 등등등 이런 거 미래에 대한 예상 전망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투자 관련해서는 이 토빈의 Q도 자주 출제가 되죠. 토빈의 Q가 어떻게 결정되는 거야? 네, 삼성전자의 가치가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되니 이거를 공장이 폭파되었을 때 그걸 다시 짓는 데 따르는 대체 비용입니다. 얘가 1보다 크면 네, 투자를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요. 전통적인 고전학파는 이자율에 대해서 마이너스다 해서 고전학파는 요거를 강조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케인즈는요. 우리가 심리학적인 심리 법칙을 강조합니다. 유동성, 선호설, 한계 소비, 성향 이런 것들 다 심리적인 거죠. 그리고 애니멀 스피릿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케인즈가 강조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소득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근데 이제 야성적 충동 이렇게 얘기하죠. 애니멀 스피릿 이렇게요. 그래서 케인즈는 약간 뭐라고 할까? 뭐 이자율보다는 애니멀 스피릿인데 굳이 표현하면 Y에 표현할 수는 있긴 하겠고요. 그래서 고전학파는 이자율에 의해서 더 중요하게 되는 것이지 소득 또는 소득의 증가, 그걸 가속도 모형이라 하죠. 그거에 영향받는 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3번 케인즈에 의해서 나와 있는 것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현재의 절대소득이다. 그치? 기본적인 케인즈의 소비 이론은 절대소득 가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케인즈는 소비가 뭐에 영향받습니까? 나의 현재 가처분 소득에 의해서 영향받는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고전학파는 어떻게 해요? 이거 고전학파는 어떻게 생각해? 고전학파는 내가 저축을 할까 소비를 할까 이거잖아. 저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이자율이잖아. 이해 가십니까? 저축이 이자율의 영향을 받아요. 특히 이자율에 대해서 플러스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올라가면 저축을 많이 해. 저축을 많이 하면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은
소비는 이자율의 감소 함수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겠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소비 이론도 좀 잘 체크해 주세요. 자, 독립투자 수요는 여러분 독립투자다라고 하면 이거는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번 이렇게 할까요? 투자가 그냥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이렇게 바로 표시를 하죠. 그리고 A의 소득에 비례하고 B의 이자율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 얘는 이걸 독립투자라고 하잖아. 독립이라는 건 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득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고 이자율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투자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 여기 요걸 뭐라고 해? 소득에 영향을 받는,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 이걸 유발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이렇게요. 아유, 죄송해요. induced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소득 유발투자, 이자율의 유발투자 이렇게요. 다음 5번. 평균 소비 성향은 소비를 소득으로 나눠서 계산한다. 뭐 난이도가 너무 레벨이 낮습니다. 지금 이런 거는. 그래서 평균 소비 성향. 이거는요. 나의 전체 소비가 소득에서 얼마나 차지하니 이거고요. 요것도 아셔야죠. 한계 소비 성향. 개념만을 물어보고 있네. 소득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니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25번. 본원통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중앙은행 창구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게 바로 본원통화거든. 그럼 우리 현재 사람들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 현금 통화죠. 네. 이게 이제 돈이 돌아다니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사람들이 일부 은행에 예금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은행이 있어요. 은행.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땐 내 돈 주세요 하면 돈을 줘야 돼. 그래서 지급준비금으로 가지고 있겠죠. 이게 지급준비금, 지준금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 지준금이 둘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현재 일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시제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오케이? 근데 이거 말고요. 중앙은행이 아니 은행들이 돈을 막 빌려줘서 막 이렇게 해야지 이자 소득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출해줘서. 근데 너무 많이 돈을 빌려줬다가 예금을 하는 사람들이 내 돈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 돈 못 주면 문제잖아. 그러니까 일부를요 강제 지급준비금 중에서 일부를 중앙은행에 예치하세요 해서 예치금 이렇게 보유하도록 강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지급준비금 전체가 아니라 시제금하고요 현금 요게 화폐 발행액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이게 화폐 발행액이야. 화폐 발행액 그리고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발행 금액이 이거죠. 본원통화는 화폐 발행액과 예치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위에 문제를 보시면서 정리할게요. 본원통화는 현금통화와 은행의 지급준비금의 합과 같게 되고요. 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액과 은행의 중앙은행 지급준비 예치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상에 순대정부 대출이 증가하면 여러분 언제 본원통화가 증가하게 됩니까? 이게 하이 파워드 머니 해서 지금 본원통화라고 할 수 있는데 중앙은행 창구를 통해서 밖으로 나온 거야. 여러분 정부가 돈이 필요할 때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 가서 돈 빌리기에는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중앙은행을 상대로 해가지고 야 돈 좀 빌려줘 이런단 말이야. 국채 발행해야겠어. 아니면 뭘 해야 되겠어. 그럼 이제 돈을 찍어서 본원통화를 공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부에 대한 대출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본원통화가 이제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4번도 마찬가지야.
순해외 자산이 증가해서 그럼 자산이 이제 증가했잖아. 그럼 그거에 걸맞는 본원통화도 당연히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자, 5번 볼게요. 추가로 발행된 모든 화폐가 은행에 시제금으로 보관된다면, 시제금은 이게 본원통화 이걸로 보관되면 증가하게 되겠지. 증가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거시경제 파트를 우리가 21번서부터 25번까지 풀어봤는데요. 언제나 계산 문제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균형미소득 관련된 Y는 CIG. 그걸 중심으로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시경제 관련된 기본적인 변수들 있잖아요. 소비함수, 투자함수,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본원통화라든가 화폐 발행액, 그런 개념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26번서부터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